안녕하세요. 12월에 책 읽는 상담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마샬비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폭력 대화란 마음에서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대화 방법으로서 이를 영민의 대화라고도 표현한답니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책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나는 어떤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이 사람들을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를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부른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한 유형은 도덕주의적 판단이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나쁘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난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 애는 게을러. 그 사람들은 편파적이야. 그건 당치도 않아. 비난, 모욕, 비하, 비교, 분석, 꼬리표 붙이기 등이 모두 판단하는 말들이다. 숲이 시인 루미는 옳은 일, 그른 일, 저 너머에 있는 들판, 나는 거기서 당신을 만나리 라고 노래했다. 그러나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는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으로 가득 찬 판단에 우리를 가둔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책임감이 있고 없는지, 똑똑하고 무지한지를 따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나는 성인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하기 싫은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들은 무능하거나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운전 중에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 저 바보라고 반응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때로 우리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런 판단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고 단정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따라서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내가 원한다고 느끼면 나는 아내를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자라고 판단한다. 반대로 아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내가 원할 때에는 아내를 냉정하고 둔한 여자라고 판단해버린다. 직장 동료가 사소한 것에 나보다 더 신경을 쓴다면 그 동료는 내게 강박관념이 있는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반면에 내가 동료보다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 쓰는 사람인 경우 그 동료는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잘못됐다는 내 분석에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10중 8구 그것은 두려움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따른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내면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 우리의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 자신도 정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앞으로 그들이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에 연민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직, 자유, 평화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가치 판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가치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린다. 폭력은 나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악한 인간이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속에서 자랐다면 우리의 욕구와 가치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틀렸다고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예컨대 폭력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할 때 그것들을 평가와 섞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비폭력 대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 할 때 관찰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이 내가 뜻한 대로 내 말을 이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저항감을 품을 수도 있다.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비폭력 대화는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일반화하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다. 그러므로 평가는 특정 시간이나 맥락에 따른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론 학자인 웬들 존스는 우리가 항상 변화하는 현실을 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언어는 먼 옛날에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도구이다. 그때 언어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신앙에서 나왔다. 이런 언어는 모든 것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해 안정성과 항상성 그리고 일반적 분류에 의한 유사성으로 사물을 본다. 따라서 마술에 의한 변화와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며 신의 개입을 통한 최종적인 해결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의 세계는 계속 움직여 변화하고 다양한 차원과 기능 그리고 관계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세계이다. 또한 다방면의 지식을 축적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는 복잡한 것이다. 우리 문제의 일부는 항상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다. 내 친구 루스 베버 마이어는 평가와 관찰을 대비하는 노랫말을 통해 정적인 언어와 동적인 언어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또 내가 본 아이는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재료들을 섞고 불을 켜고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게으르다나 바보 같다라는 부정적인 꼬리표의 효과는 명백하지만 긍정적이거나 요리사처럼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도 한 사람을 전인격적인 존재,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제한한다.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는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메이가 말하듯이 기상나팔 정도로밖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욕을 다 적으면 그것은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수보다 훨씬 많다.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20여 년 동안 내게 느낌을 물어본 사람은 나는 단 한 명도 기억할 수가 없다. 느낌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위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르도록 훈련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9살 무렵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나의 느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번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나를 때려주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교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밤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표현해보라고 하자 그 학생은 밤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뭐뭐하다고 라는 말과 느끼다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면 느낌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그에게 느낌을 다시 표현해보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표현 역시 느낌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소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이 학생은 분명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커녕 그 느낌이 무엇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학생은 분명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커녕 그 느낌이 무엇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의 느낌을 알아내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다. 가족끼리 서로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 대가는 심각하다. 컨트리 가수인 레바 맥킨타이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노래를 한 곡 만들어 내가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 아버지와 정서적 연결을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허브 가드너의 연극 일천광대에 나오는 주인공은 12살 된 조카를 아동복지시설에 넘기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외쳤다.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점점 잃어가면서도 잃어버리는 것조차 모를 테니까요. 나는 이 아이가 깨어있으면서 이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 세상을 살짝 꼬집어서 끼워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 아이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낱 의자가 아니라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미묘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이유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연극 속의 삼촌이 조카가 알게 되기를 그토록 바랬던 미묘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이유를 잊어가고 있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어 삶의 원천인 신성한 에너지와 단절된다. 스스로를 대상으로, 그것도 결정투성이인 대상으로 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폭력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매 순간순간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들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혐오를 하는 쪽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우리가 날마다 내면에서 자기 비판, 비난, 강요로 자신과 대화할 때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비폭력 대화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할 때 그 본뜻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만약 비판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그 비판의 실제 의미는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인 것이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우리가 그 평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첫 번째,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 두 번째, 자기 비하, 죄책감, 수치심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나온 변화. 필자는 자기 연민을 배우기 위해서 비폭력 대화 방식을 배워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 비폭력 대화의 과정이란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사실만을 관찰하고 그 관찰된 상황에서 느껴지는 나의 욕구와 느낌을 자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비폭력 대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에게 비폭력 대화는 많은 도움이 될 거랍니다.